주인공 기로를 연기하신 최준호 배우님, 그리고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신 김소영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세 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스립을 쓰고 연출한 김태훈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부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슬립에서 기로 역할 맡은 배우 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부이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이번엔 또 가까이에서 관객분들 뵈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일단 질문 주시고 오늘 지부이 진행 한번 잘 저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의 사심을 담은 몇 가지 질문들과 네,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이 고백하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심이 담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김소영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하실 것만 같아서 원래는 몰랐지만 되게 멋있는 말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감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봄에 이렇게 가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럴 때 땅이 말라 있는데 봄비가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봄비 만져보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른 땅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영화다. 되게 안심도 되고 깨끗하고 뭔가 힘이 이렇게 내 안에 여름, 가을을 보낼 수 있겠다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힘을 주는 방식이 이렇게 쭉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쉽게 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등장인물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영 작가님께서 봄비랑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돌봄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 기로를 연기하신 최준호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2020년도에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쯤 전이란 말이에요. 영화 보시면서 처음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본다는 게 배우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촬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완성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성된 영화 처음 보시면서 그 시간 한 2, 3년 전에 자신을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당시가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굴을 봤다가 그때 얼굴을 보면은 얼굴 좀 봐라 많이 샀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연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근데 자꾸 제가 이번 영화를 지금 제 빅슬립을 처음 봤을 때가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갔을 때 작년 말에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막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물론 제가 어려가지고 그때 촬영 현장에서 이거 좀만 더 이렇게 해볼 걸, 이거 좀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또 정말 기다리다가 보니까
정말 애틋하고 또 그때 추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딱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계속 죄송합니다. 아쉬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기보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그때 생각을 회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간을 사실은 감독님도 같이 겪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촬영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셨을 때 소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그러니까 편집과 사운드 믹싱과 음악을 만드는데 거의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편집을 하면서 그때 2000년도에 촬영했을 때의 모습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그때 이제 후반 작업 몇 년 뒤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 한층 성장해 있는 준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진짜로 그 시간들이 마치 저에게는 빅슬립 하나로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더 놀랬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 이 빅슬립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리실 때 이야기하고 인물하고 어떤 걸 먼저 생각하셨나요? 이야기부터 사실은 더 먼저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배우와 만나면서 좀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대화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나리오에 가안이 나오면 배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창작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영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특별하게 좋아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뭐 여러 이따가 다른 장면들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영이 기로에게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연인지 찬찬히 알아간 다음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17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때 보통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듣는 말은 17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너 스스로 책임져야지. 너도 스스로를 알아야지. 세상 이제 너도 혼자 해나가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실제로 영화에서 이어진 말은 네 인생 네가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7살이라는 어떤 중요한 성장의 순간 17살뿐만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는 17살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똑같이 너 17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 자라나는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너는 어리지 않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 인생을 네가 만들 수 있다라고 과거와 어떤 부분을 끊어주는 말이어서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네. 되게 좋은 대사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사가 사실은 이 빅슬립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화 본 다음에 잠이라는 것과 돌봄이라는 게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돌봄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를테면 저 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렸을 때 자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를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만났는데 둘 다 서투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주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예를 들면 그 어머니 유품이라면서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식물들을 돌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냥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이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주었으면 하는 말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조금 붙여도 돼요? 아니 맞아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이만큼 써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고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다혜님도 언제나 이런 진행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경쟁자는 이다혜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말을 골고루 시켜가지고 저 다 못할까봐 잠깐만 끼어들게요. 저는 어린이 책을 읽는 게 직업이고 또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 처음 이제 출판으로 접근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어른과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구도 자체는. 근데 이런 성장서사, 이른바 성장서사라고 하는 게 사실 성장은 어느 서사에나 있잖아요. 근데 성장소설, 성장서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런 많은 이야기에서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른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돌봄이 있고 또 이게 예전에는 더 옛날에는 어떻게든 아이가 어른의 인정을 구하려고 투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현대문학에 들어서는 이제 어른에게 이해받고 싶은 청소년을 상정해 놓고 그거를 이제 어른이 잘해주는 어른이 등장한다거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잘해주는 어른이 2명 나온다거나 아니면 많이 해도 뭔가 늘 어린이 청소년에게 인정을 구하는 어른이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저는 이게 되게 함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기영과 기로는 물론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기영에게, 근데 다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영도 자기한테 해주는 말이잖아요. 물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너 이렇게 네가 불쌍한 척하면 불쌍해지는 거야 라는 말은 자기에게도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기영도 스스로를 키우는 것 같고 기로도 더더군다나 쉽게 마음을 그렇게, 아마도 원래라면 더 열겠죠. 근데 그걸 조심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기르고 그 둘이 나란히 나아간다는 점이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 본 다음에 계속 제 마음에 여운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신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볼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왜냐면 기호라는 친구는 약간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고, 그렇다는 거는 그 친구를 깊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 기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아치 같은 그런 친구들도 아니고, 되게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을 잘 따지면서 또 어쩔 때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딱 대본을 받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대본을 받고 시나리오를 계속 몇 회독을 돌려봤는데 계속 돌려봐도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별건 아닌데 제가 지금 연기를 한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그 대본을 볼 때마다 상황이랑 속마음이랑 감정을 보는 게 제가 이제 그 캐릭터를 연구를 할 때 루틴인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가면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켄 로치 감독님의 작품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일본의 어떤 그 제목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일본의 어떤 작품도 참고를 해주셔서 되게 서로 의논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감독님이 결론적으로 그거를 저랑 같이 잘 맞춰 나가고 저 또한 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같이 맞춰 나가서 그런 고민이 잘 해결됐고 그래서 대본도 잘 익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기로가 체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하게 연기하고 또 현장에서 또 되게 재밌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켈로치 감독님 영화 얘기가 나와서 약간은 힌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연출 방식은 기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는 연출이라는 게 가장 눈길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러한 사연이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들려주고 우리가 불쌍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기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을 하고 이 기로가 가지고 있는 좀 충동적인 면이라든가 잘못하는 것들도 숨기지 않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시면서도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 기로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관 같은 게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자기가 직접 연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어때야 되는지 훨씬 더 제 영화보다 훨씬 더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연기했을 때 혹은 글을 쓸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해보일 때 그것이 혹시 부끄럽거나 혹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많이 했었고 빅슬립을 쓰면서도 그 부분만큼은 꼭 제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 기로뿐만이 아니라 기영과 혹은 다른 사람들도 여기 인물들도 이 영화를 혹시나 그 인물들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이 영화를 봤을 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분께 영화 제목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 빅슬립이라는 이 제목이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죽음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 처음에 들으시고 또 영화 보신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셨을지 이번엔 작가님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레이먼드 챈들러 그 제목은 알았지만 그런 어떤 죽음을 상징한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그냥 빅슬립이라는 말을 다 낱말로써 이해했을 때는 푹 자는 아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정말 잘 자는 푹 자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자기 기분 이런 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잘 자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펼쳐지는 여러 조마조마한 장면이나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둘이 다 틀렸어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결국은 저게 아주 따뜻하고 큰 잠으로 가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만 봤으면 제목이랑 빅슬립이랑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맨 처음부터 영화를 장면 따라가다 보면 이 장면에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제목과도 되게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님께 여쭤볼 텐데요. 일단은 똑같이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같이 여쭤볼 건 잠자는 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감독님의 연출이 달랐는가? 지금은 불안하게 자라. 지금은 두발 붙고 자라.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푹 자.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이게 되나 싶은데 지금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너무 똑같은 생각이어서. 그러면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면은 그냥 잤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또 춥고 아프고 어쩔 때 힘들고 그럴 때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이 자야 하는 씬이 나오면 그냥 잤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컷 했는지도 모르고 흔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자고 제 생각에 또 갑자기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진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스태프분들 또 감독분들 아니면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진짜 따뜻해지셔서 깊은 잠을 또 주무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제 촬영장에서도 잠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필 영화 의미가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너무 듭니다. 좋은 얘기네요. 푹 주무셨습니까? 그래서 개봉이 끝나면 이제 푹 잘 수 있어요. 이 빅슬립이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뭘 이해해서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한다는 말을 쉽게 쓰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호의로 받아주겠지라는 걸 당연하게 상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고 그런데 상대방은 이 호의라는 것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제3자, 제4자가 끼어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의 행동들이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소은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빅슬립의 캐릭터들 중에서 특별하게 눈길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가장 신경 쓰였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까 감독님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비로소 여러 인물들의 면면들이 더 이해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게 내가 느낀 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경 쓰이는 인물 그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그 기로의 새아빠는 상처를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마침 그려져서 그 점이 좀 시원하고 했고요. 저는 당연히 기영도 또 이 기로도 다 너무 마음이 가고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빼고 저는 영범이가 되게 신경 쓰였어요. 신경 쓰이는 친구였어요. 그 목소리에서도 기가 죽어 있거나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거나 근데 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이러는 목소리가 되게 잘 느껴지고 또 결국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기영이한테 가서 기로는 나처럼 그런 애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장면도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영화 안에서 영범이는 그래도 엄마가 있고 그쵸? 그 대사에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엄마 있잖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돌아갈 집이 있고 영범이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말처럼 영범이가 아주 다 각자 모르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른바 비행 청소년이라고 보이는 아이들이 각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모르면서 밖으로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 물론 그 행동을 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거리에서 그렇게 배회하는 아이들은 원해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차라리 자살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납작하게 비행청소년, 불량한 애들, 요즘 애들 무서워 이런 식으로 눌러버릴 수 없다라는 걸 영범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그렇네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잠깐 이제 답변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 만드는 교육을 꽤 긴 시간 동안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 빅슬립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도 떠올리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인터뷰 읽었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수업 시간 중에 잔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근데 이 처음엔 자는 학생을 깨웠는데 나중에는 집에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깨우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느껴야지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있다고 혹은 장소가 있다고 잠을 푹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잠자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떤 때에는 쪽잠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쫓기듯이 자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 푹 놓고 자고 있는 이런 잠과 관련된, 자는 순간에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매번 다른 뉘앙스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가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음악이라든가 편집이 약간 겁을 안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눌러서 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들이 이제 집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될 때, 보통 그런 때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바이올린의 높은 음을 이렇게 끽끽끽끽 이렇게 긁는 것 같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템포를 굉장히 빨리 하는 식의 선율을 붙여서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안겨주기 위한 연출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순간이 마치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랜턴 붙이고 어두운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평화롭게 그 반대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 편집과 그러니까 이야기를 쓸 때부터 아이들의 불행을 전시하듯이 표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 안에서 아이들의 현실의 모습을 담아야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정말 시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담을 넘어, 잠이 모자란 아이들이 담을 넘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진다. 이런 시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의 그 비행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게 오히려 태도적으로 옳겠다. 제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와 맞아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사실 처음 이제 음악 감독님이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태도가 우리 영화 안에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태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과 함께 그 장면 자체를 아주 따뜻하게 혹은 아름답게 그려보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후반 작업 과정에서 이제 색 보정을 할 때도 오히려 옐로우 톤을 더 넣어서 맞아요. 따뜻하게 오히려 그려내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침에 이제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은 그 집 안에 휑한 그 뭐 소주병부터 과자 봉지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 거실 풍경을 그 너무 살풍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때도 이를테면은 아이들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무조건 욕을 먹어야 돼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선을 잡기 위해서 감독님이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점을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우님께 여쭤볼 건데요. 아마 촬영하시면서 애먹은 장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은 액션 때문에 애를 먹는 장면도 있고, 감정 때문에 어려운 장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없었어요. 아니요. 그 경찰서 알고 보니 씬- 연기 천재라는 거 이런 호럽지도 연기가 않았다. 그 경찰서 씬이 좀 힘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테이크가 8번이 갔는데 첫 번째 게 오케이가 났어요. 근데 총 8번 하면서 한 번 한 번 찍을 때마다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로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할 때부터 일단 그 경찰서 씬 자체가 되게 울분 억울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거기 기로라면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로라면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불편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를 연기적인 측면으로 기억 앞에서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그런 게 보이려면 관객분들한테 그게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그걸 두고 해보느라고 촬영장에서도 혼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경찰서 씬이니까 그게 경찰서 옆에 이렇게 세트장이니까 옆에 깜방 있거든요. 네. 깜방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음료수 통주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보면서 8번 촬영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되게 값이 지고 정말 좋았지만, 그만큼 그런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쉽지 않았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촬영했으나 영화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 장면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촬영되던 시기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면들이 빠지는 데에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빠졌는지 먼저 배우님께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는 감독님께 그 장면들이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가출 청소년들이 원래 물론 영화에도 가출 청소년 무리들이 한데 모여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원래는 저녁에 늦은 밤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씬이 길게 롱테이크로 찍어놨던 게 있어요. 그때 실제로도 엄청 추워가지고 막 꼴뼈도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막 침 맞아가면서 촬영한 씬인데, 그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옆에서 감독을 보고하는 때문에 거기까지 대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맛이 없고, 일단 첫 번째 씬은 이거, 두 번째 씬은 제가 그 길거리 넓은 번화가에서 그 지나가시는 행인분한테 앵벌이를 하는 게 있어요. 돈 좀 주실 수 있냐고. 이거 실제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한테 지나갈 때 제가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부탁 해주셔서 그냥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나가시는 행인분한테 돈 좀 해주실 수 있냐고, 5,000원 정도 주실 수 있냐고, 차비가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때가 2020년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다들 길거리에 계신 모든 행인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영화의 그게 배경에 맞지 않으니까 최대한 스태프분들도 동원하고
PD님도 동원하고 감독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솔직히 그것도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한테 저는 거지가 아닌데 뭐 1,000원만 주세요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코로나이기도 했고 마스크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잘려서 제가 기억나는 건 이 두 장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네, 일단 마스크 때문에도 그 장면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장면을 그 편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자마자 그 장면은 무조건 다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회차를 새롭게 편성을 한 뒤에 급하게 불러가지고 그 전단지 꼽는 장면으로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드러낸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막 구체적인 설명들,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과도하거나 그들의 어떤 뭐 행위 자체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좀 많이 걷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계단신은 왜 빼신 거예요? 계단신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해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과도하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좀 과도하게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물론 막 스펙터클 하거나 뭐 좀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영화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걷어냈습니다. 저는 사실은 납득은 되는데요. 뭐 지금 설명 약간 뭔가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만의 느낌일까요? 어떠세요, 배우님? 납득이 되셨어요? 감독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납득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 설명이? 네, 네. 납득이 잘 되시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네. 근데 진짜 이게 영화 편집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 장면들을 붙이고 떼보고 바꿔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 최초 편집본하고 최종 완성본 사이에도 꽤 차이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음악이나 편집 이런 리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무조건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중간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기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동 작가님 여쭤볼 건데요. 이 기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까 제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기로에게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로는 또래 남자아이들하고만 어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기영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울리는 사람들, 이게 동성일 때도 있고 이성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재혼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연령대의 여러 성별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기영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능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서투르게 부딪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영의 상황이 그런 비슷한 어떤 양아치 시절을 본인 스스로 그런 식으로 말하자, 양아치 짓했다고 그런 시절을 보내와서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그 생활 알아서 무조건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하지 않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3번 봤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봤고, 또 너무 좋아서 2번 더 봤어요. 근데 2번째 볼 때야 알게 된 게, 애초에 기영이 첫 장면에서 화분에 물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기로한테 알려준 방식으로 흙을 만져보고, 막 아침에 되게 피곤하게 담배 피우고 아침 잠을 깨면서 흙을 만져보고 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팍팍하지만 식물을 돌본다 이런 게 아니라 팍팍한 사람이고 식물을 돌본다,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한계나 그 사람의 그 팍팍한 상황 자체가 안 됐거나 불쌍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좋았고, 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17살의 기로라면, 그러니까 기로의 처지에 있는, 혹은 기로의 친구 그 무리의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라면 현실적으로는 기영이 가장 안정적인 어른으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기영은 자기 어쨌든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기 일이 있고, 차도 뭐 굴러갈까 말까 싶지만 차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기영은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죠. 찬장에 라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기로의 친구들이 궁금해서 하루 와서 자보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기로에게 뭐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판사가 된 사람이 있어,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한 사람이 있어 하는 말보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겠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그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영이 술을 끊었다가 나중에 술을 다시 마시잖아요. 막걸리를. 그 폐유를 처리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러고 생각해 보면 기로에게 기영이라는 어른 혹은 뭐 선배, 인생의 선배가 있는 것처럼 기영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기영에게 가장 뭔가 거절하기 불편하면서도 비윤리적인 일을 시키는 장면, 그런 것이 기영에게 좀 안쓰러운 마음도, 기영에게도 기영이 필요할 텐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걸 다른 유능한 어른이 아니라 어떤 기로와 함께 그 맞춰간다는 점에서, 이게 청소년과 어른이 나와서 청소년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휴먼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기노라고 하는 사람이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 빅슬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조금씩은 예측할 수 있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관객분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우들 캐스팅 하실 때 캐스팅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완성하시고 배우들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과의 수업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아이들과 영화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 과정에서도 어떤 다른 무엇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인간성,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배우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했다거나 좋은 연기를 어디서 보여줬다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나와의 만남을 통해, 소통을 통해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린 어떤 오디션을 했고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3천 명이 넘는 그 배우분님들의 프로필과 영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제가 선택한 분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분들이고 여기 있는 최준우 군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영화가 된다는 것이 제가 쓴 글이 영화로서 탈바꿈된다기보다는 제가 만난 이 배우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그 면모들을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캐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캐스팅이 되신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오늘 관객님들 질문 받을까 하는데요. 영화 다 이제 촬영 지금 하시고 시간이 또 지나서 보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 기로라는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기로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렵죠. 그냥 저도 어차피 학생이고 이런 학생이니까 다 똑같은 남자이고 그러니까 그냥 네 하던 대로 계속 해라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거는 부가적으로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네온사인이 카메라에 그 불빛을 저를 등을 지고 제가 물 위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담담한 표정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뒤에 불빛들이 점점 흐려지는 그 불빛들이 감독님의 연출상으로 그게 실제 탈가출한 소년들의 밤을 걸어다니는 영혼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뒤로 두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결국에는 기영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러는 행동에는 기로의 생각이 담겨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무리 사이에 있는 그래도 생각이 조금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A이긴 하지만 생각이 박혀 있는 기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열린 결말일 뿐더러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말을 해준다면 그냥 그대로 해 하던 대로 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배우님이 답을 하기까지 되게 숙고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대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 받을 건데요. 네, 먼저 앞에 계시는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날 보고 오늘 또 보러 왔는데 제가 그 감독님이 좀 많이 덜어냄의 미학으로 연출하신 것 같아요. OST 같은 것도 최대한 자제해서 하신 것 같고 그 아까 그 밝은 화면 연출 그런 것도 그랬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영화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OST는 최대한 자제했으면서도 이런 좀 약간 튈 수도 있다 생각하는 박동 소리가 4번 등장하는데 그 처음에 기영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친구랑 전화를 하고 이불에 다시 누우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방금도 나왔지만 그 물 위로부터 빠져나올 때도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 근데 이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드는 작업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늘 믿고 있고 스태프과 배우분들의 각자의 아이디어가 꼭 영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는 그 기분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후반 작업 중에 사운드 믹싱 감독님이 처음 이제 의견을 냈고 그 음악 감독님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불행을 다루진 않지만 오히려 반대편에서 이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줄까 그 부분에 어떤 아이디어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러면 그 심장박동 소리를 넣되 그게 이제 나중에 기로가 아이들을 떠나서 무리에서 떠나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사실 그게 심장박동 소리가 아니라 음악에서의 베이스거든요. 그렇게 점차 음악으로 변해서 아주 무엇일까 기로가 정말 용기 내서 그곳을 벗어난다. 그런 느낌과 그 체험감 이런 것들을 선사해 주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든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잘 봐주셨네요. 그 부분은.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기영 집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거기에 그 사진이라든지 어머니 방 이런 거 유품 이런 거를 간직하고 아낀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면서 그 화분을 바라봤을 때 그것도 계속 몇 년 전에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막 아끼면서 잘 키워왔는데 그 나중에 그 기로를 신경 쓰면서 그 화분이 메말라서 가감이 버릴 때 어떤 의미로 버리게 되는 거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제가 기영이었다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그랬을 때 그 메마른 것까지도 간직하고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제가 만약 기영이었다면 버리지 않고 근데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지 궁금해요. 그 의미의 내포라기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처음 이제 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폭력적인 기로의 아버지 혹은 폭력적이었을 기영의 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이 세계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는 이 지구를 망치는 그러니까 폐기물이 그 끝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 이 외로운 두 사람이 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화 속에는 부재하고 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재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이제 식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그 식물을 엄청 좋아하시고 늘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기로의 이제 기영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집착도 기영이라는 인물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식물조차도 이 기영, 사실은 그 집은 기영의 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집이지 기영의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식물이 나가는 순간 기로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영도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 아껴가면서 돌보고 있었던 대장이지만 동시에 과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상징 같은 존재가 식물이기도 한 거여서 사실은 이게 그 단계 자기의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이런 생각했던 그 시절과 작별하는 것 같은 뜻에서 이 식물들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느낌으로 그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질문 주신 분들이 너무 영화를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인정받기는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영화에서 이제 잠깐 2번 나오는 그 아버지하고 사는 이제 그 아주머니, 새어머니 이야기도 깊게 다뤄지진 않지만 저는 그 짧은 2번의 순간만으로도 너무 많은 게 읽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이 관계는 더 원만해졌을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진 걸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또 되게 신기한 거는 2번째로 그분이 등장을 하는 그 밤중에 이제 가방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짧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거칠고 동물적인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조용하게 있는 의식 없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이 집에서 너무 팔팔하게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기영이 그렇게 약간은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움직이지 않고 정적이고 온화하고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동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기로를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에서 그런 부딪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분께 오늘 참석하신 소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김소영 작가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면 안 되니까 예,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을 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기로 여기에 있는 말도 다 못했지만 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너무 끼어들고 싶은데 엄청 자제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다한 말은 저 나름대로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 특히 오늘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감독님께서 하신 그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동안 제가 주로 더 많이 접해왔던 책이라는 세계와 어떤 점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뭐랄까 더 열려있고 넓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는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제 학생 때의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데 항상 지휘할 때마다 솔직히 처음 지휘할 때 좀 많이 떨리는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관객분들이 얼마나 계시던
이렇게 그때 저희 특별한 영화를 다시 한번 더 직접 여러 시선으로 보신 관객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고 나눠볼 수 있다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정말 저한테 특별한 것 같고 정말 좋고 의미가 깊고 계속해서 저는 연기를 또 계속 할 거지만 이런 시간을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관객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있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개봉한 지 오늘이 25일이니까 딱 3일 됐는데 또 생각나시면 영화 그죠? 잘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오늘 보신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수다를 떠셔도 좋고 아니면 SNS 같은데 글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서 영화에 대해서 호감 가지고 궁금증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날씨도 추운데 여기 공간도 살짝 춥다는 생각이 저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좀 쌀쌀하고 추운데도 지금 개조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따뜻한 마음 저도 죄송합니다. 네 번째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이제 한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관객분들께도 열심히 저희의 생각과 마음들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영화 봐주시고